부산 해운대구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드러내며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다고 합니다. 40년간 함께한 부부의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어둠과 절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청부 사건으로 밝혀지게 되었는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김민수 형사가 이 복잡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7월 2일 오후 5시 20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경적 소리가 메아리 쳤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강력팀 김민수 형사는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급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동료 김형사와 함께 급히 차를 몰았다. 강도 사건 발생, 피해자 사망 추정이라는 간단한 보고만으로도 그의 20년 경력이 말해주는 직감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김민수 형사의 눈앞에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단독주택의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고 집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듯 어수선했다. 서랍과 장롱이 모두 뒤져진 채로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곳곳에서는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민수 형사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70대 남성의 시신이었다. 온몸이 끈으로 단단히 결박된 채 흉기에 의한 자상으로 숨을 거둔 모습이었다. 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도착한 순찰팀원의 안내로 김민수 형사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에 수건이 덮인 채 의자에 결박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40대 후반의 딸이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설명하고 있었다. 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목소리는 떨림으로 제대로 단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딸은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김민수 형사는 그녀가 진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며 차근차근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딸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었고 검은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했다. 키는 170cm 정도였고 다소 마른 체형이었으며 검은색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 사람이 저를 이 방으로 끌고 와서 어머니 옆에 앉히더니 돈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딸은 다시 한번 말을 멈췄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앞에서 저를 만졌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 부분에서 범인의 행동 패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일반적인 강도라면 금품을 빼앗고 도주하는 것이 상례인데 굳이 가족들을 결박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이 단순한 금품 갈취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현장의 어수선한 상태와 실제로 현금 240만 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는 강도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범인이 집안을 뒤지는 모습을 보셨나요?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따른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실과 안방을 계속 뒤지면서 돈을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도 봤고 어머니 화장대 서랍도 모두 뒤져놓았더라고요. 어머니인 이영숙은 아직 충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목과 손목의 결박 흔적이 선명했고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던 탓에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목소리를 통해 40대 정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만 진술했다. 김민수 형사는 현장 감식반과 함께 꼼꼼히 증거를 수집했다. 현관문에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어 범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 침입했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안방에서는 피해자의 혈흔과 함께 격렬한 저항의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사용된 흉기는 부엌에 있던 식칼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실과 안방 곳곳에서 지문을 채취했지만 범인은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뚜렷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현관 입구 근처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어 석고본을 떴고 260mm 정도의 운동화 자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범죄 현장을 둘러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정리했다. 첫째, 범인이 왜 굳이 가족들을 결박하고 성추행까지 했는가? 둘째, 일반적인 강도라면 빠른 시간 내에 금품을 챙기고 도주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피해자가 침실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범인이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었는가? 김영사, 주변 상가와 주택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료 김영사의 말에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의 도주 경로와 인상착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재송동 일대는 주택가와 상가가 혼재되어 있어 곳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었고 범인의 동선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김민수 형사는 현장에서의 1차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피해자 박철민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고 가족들은 친척 집으로 임시 거주지를 옮겼다. 딸 박소영의 추가 진술과 어머니 이영숙의 회복을 기다려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사건의 전모를 정리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단순한 강도살인으로 보이지만 범인의 행동 패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었다. 특히 성추행 부분은 단순한 금품갈취 목적의 범죄와는 결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범인의 심리 상태나 동기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해 보였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사건 현장 일대의 모든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수상한 인물들을 모두 추려내 보겠습니다. 박 형사의 보고에 김민수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20여 년의 수사 경험으로 볼 때 범인은 반드시 어디선가 흔적을 남겼을 것이고 그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이 깊어가는 경찰서에서 김민수 형사는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피해자 박철민은 70세에 은퇴한 회사원으로 평소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었다고 했다. 가족들과의 관계 역시 큰 문제 없이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것이 주변 증언들의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정말 무작위적인 강도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범인의 행동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을 결박하는 방법이나 집안을 뒤지는 패턴, 그리고 도주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교했다. 김민수 형사는 전담 수사반 회의실에서 약 60명의 수사관들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하루밤사이 수집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들이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각 팀별로 담당 구역을 나누어 분석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운대구 일대의 상가와 주택가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는 데만도 밤샘 작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박 형사,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의 영상부터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형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범행 시간대를 중심으로 영상 분석에 돌입했다. 피해자의 딸 박소영이 증언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40대 중반의 마른 체형 남성,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착용, 검은색 긴팔 셔츠를 입은 인물을 중점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범행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편의점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발견되었다. 오후 4시 40분경 박소영이 묘사한 인상착의와 유사한 남성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키와 체형, 복장이 목격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김민수 형사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며 범인의 걸음걸이와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이 사람 걸음걸이 좀 보세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김 형사의 지적에 김민수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적으로 범행을 앞둔 사람이라면 긴장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영상 속 인물은 마치 평소와 다름없이 익숙한 길을 걷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범인이 일대 치리에 상당히 익숙한 인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서는 범행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발견되었다. 오후 5시 30분경 앞서 편의점에서 포착된 것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남성이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범행 후 도주하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때는 앞의 영상과는 달리 상당히 서둘러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순간이 포착되어
얼굴 윤곽이 부분적으로나마 확인되었다는 점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확보된 영상들을 바탕으로 범인의 동선을 차근차근 재구성해 나갔다. 범인은 오후 4시 40분경부터 범행 현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5시 20분경 박소영이 귀가하는 타이밍에 맞춰 침입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약 10분간의 범행 후 5시 30분경 현장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형사님, 신원 파악된 것 같습니다. 영상 분석팀에서 온 긴급한 연락에 김민수 형사는 즉시 달려갔다. 수사관들은 확보한 얼굴 영상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실시한 결과 김성호라는 45세 남성과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김성호는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무직자로 과거 절도와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김성호의 신상 정보를 면밀히 검토했다. 나이는 45세, 키는 172cm, 마른 체형으로 목격자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김성호가 최근 수개월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김성호의 거주지와 주변을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통화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형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2개 조로 나뉘어 김성호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들어갔다. 한 조는 거주지 주변 탐문 수사를, 다른 한 조는 통신 수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김성호의 통화 내역 분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다. 범행 당일인 7월 2일 오후와 그 이전 며칠간 김성호가 특정 번호와 빈번하게 통화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번호의 명의자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아내인 이영숙이라는 점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민수 형사는 통화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성호와 이영숙 사이에 총 7차례의 통화가 오갔고 각 통화는 3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었다. 범행 직전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내가 연루된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하여 이영숙과 김성호의 관계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통화 내역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김성호와 이영숙의 연락은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짧은 통화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특히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통화 빈도와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영숙 씨를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신중한 수사 계획을 세웠다. 이영숙이 남편의 살해에 연루되었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었다. 혹시 김성우가 이영숙을 협박하거나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민수 형사는 우선 김성우와 이영숙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주변 탐문 수사 결과 김성호는 약 1년 전부터 해운대구 일대에서 각종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영숙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영숙의 집 근처에서 하수구 청소나 정원 관리 등의 일을 했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고용주와 일용직 근로자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탐문 수사를 담당한 박 형사의 보고에 김민수 형사는 더욱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숙이 김성호에게 일을 맡길 때마다 상당히 후한 품삯을 주었고 때로는 식사까지 대접했다고 했다. 일반적인 고용 관계보다는 훨씬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였다. 김민수 형사는 김성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했다. 김성호는 약 2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사채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이 수천만 원에 달해 이자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적 궁핍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영숙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수사팀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김성우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우연히 이영숙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었다. 이런 와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박철민은 흉기에 의한 자상으로 과다출혈과 쇼크로 사망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5시 20분경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상처의 깊이와 각도를 볼 때 상당한 힘으로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보이며 격렬한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살해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부검 결과와 함께 현장에서 수집된 물리적 증거들도 분석이 완료되었다. 범행에 사용된 식칼에서는 피해자의 혈액만 검출되었고 범인의 지문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범인이 장갑을 착용하고 신중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제 김성호를 직접 만나볼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전에 김성호의 알리바이부터 확인해보기로 했다. 범행 시간대인 오후 5시 20분경 김성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김성호의 거주지 주변 탐문 수사 결과 범행 당일 오후 그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평소 김성호와 어울리던 일용직 동료들도 그날은 김성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김성호가 자주 가던 동네 술집 사장도 그날은 김성호가 오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은 곧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민수 형사는 김성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CCTV 및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모텔에 숨어있는 김성호를 체포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김성호는 45세의 마른 체형 남성으로 얼굴에는 생활고의 흔적이 역력했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호 씨, 7월 2일 오후 5시경 어디에 계셨습니까? 김민수 형사의 첫 질문에 김성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해서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집에 계셨다면 목격자가 있을 텐데요. 가족이나 이웃 중에 김성호 씨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김민수 형사의 추가 질문에 김성호는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니요. 혼자 살고 있어서.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김성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김성호는 전형적인 거짓말쟁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손가락을 계속 비비고 발을 떨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였다. 그런데 김성호 씨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서류철에서 통화 내역을 꺼내 보였다. 7월 2일 하루 동안 이영숙 씨와 7차례나 통화를 하셨네요.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신 건가요? 김성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건 일 때문입니다. 이영숙 씨 집 정원 정리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에 7번이나 통화할 정도로 복잡한 정원 정리 일이었나요? 더구나 범행. 아니,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말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김성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압박했다. 김성호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독촉하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건가요? 김민수 형사는 김성호가 자백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영숙 아주머니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성호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김민수 형사는 놀랐다. 무슨 제안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주머니가 저한테 남편을 없애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빚을 모두 갚아주고 3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호의 고백에 조사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 살해를 청부한 살인사건이었던 것이다. 김민수 형사는 김성호의 진술을 자세히 기록하며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았다. 언제부터 그런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3개월 전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계속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김성호에 따르면 이영숙은 남편과의 금전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박철민이 은퇴 후 연금과 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주는 것도 인색하고 늘 돈 문제로 다투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박철민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면서 이영숙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머니가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일을 끝내면 3천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김성호는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박철민의 일상을 관찰하고 기회를 노렸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다. 박철민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외출할 때도 대부분 아내와 함께 다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상의해서 강도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김성호의 진술에 따르면 강도로 위장한 살인은 모두 이영숙의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집안에 침입해서 박철민을 살해하고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현금을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영숙 씨와 딸까지 결박했습니까?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김성호는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아주머니가 그래야 의심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을 성추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강도처럼 보인다고. 이영숙이 자신의 딸까지 성추행당하게 하면서까지 완전 범죄를 꾀했다는 사실에 김민수 형사는 경악했다. 모성애까지 저버리고 남편을 제거하려 했던 이영숙의 계획적이고 잔인한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7월 2일 당일 상황을 자세히 말해보세요. 김민수 형사는 범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했다. 김성호에 따르면 당일 오전부터 이영숙과 수차례 통화를 나누며 최종 계획을 점검했다고 했다. 딸 박소영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에 침입하기로 했고 이영숙이 미리 현관문을 열어두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오후 5시 10분경 집에 도착해서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박철민 씨를 깨워서 그리고 말다툼 끝에 칼로 찔렀습니다. 김성호는 살인 순간을 회상하며 몸을 떨었다. 처음에는 협박만 할 생각이었는데 박철민 씨가 저를 알아보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더라고요. 범행 직후 박소영이 귀가하자 계획대로 그녀를 협박하여 어머니가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다. 그리고 이영숙과 박소영을 결박한 후 집안을 뒤져서 현금 240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는 것이다. 김민수 형사는 김성호의 진술이 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영숙의 진술도 들어보기 전에는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특히 이영숙이 정말로 남편 살해를 사주했는지 아니면 김성호가 자신의 죄를 덜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김성호 씨, 이영숙 씨가 착수금으로 준 4천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김성호는 대부분 빚 갚는 데 썼고 남은 돈은 집에 숨겨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성호의 집을 수색했다. 침실 옷장 안에서 현금 800만 원과 함께 이영숙이 김성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담긴 휴대폰을 발견했다. 문자 내용에는 오늘 일정대로 진행하세요.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연락주세요. 등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이영숙을 직접 조사할 시점이 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영숙이 아직 남편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이영숙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기 전에 김민수 형사는 이영숙과 박철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다.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노부부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고 했다. 특히 박철민이 돈 관리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웠고 이영숙에게 생활비도 넉넉히 주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철민 씨는 연금과 적금 이자로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영숙 씨에게는 생활비로 5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탐문 수사를 담당한 박 형사의 보고에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적 갈등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였다. 또한 박철민이 최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면서 이영숙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영숙이 간병에 지쳐 있었다는 것이다. 김민수 형사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느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쌓인 원망, 경제적 갈등, 그리고 간병에 대한 부담이 결합되어 이영숙을 극단적 선택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더구나 김성호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인물을 만나면서 완전 범죄의 기회를 포착했던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영숙은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에게로 좁혀오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전반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70세의 이영숙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조사실에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불안감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영숙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미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이영숙 씨,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몸은 좀 어떠세요? 김민수 형사는 우선 부드럽게 접근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수십 년의 수사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일수록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춰야 진실을 끌어낼 수 있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평생 함께 살던 남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이영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탑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의 눈에는 그녀의 눈물이 진짜가 아님이 분명해 보였다. 진정한 슬픔에 빠진 사람의 눈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억지로 짜낸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영숙 씨,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본격적인 추궁에 들어갔다. 범행 당일 김성우라는 사람과 7차례나 통화하셨더군요. 김성우가 누구인지 아시죠? 이영숙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김성우 씨요? 우리 집 정원일을 가끔 해주는 분이에요. 그날도 정원 정리일로 연락한 거였어요. 라고 대답했다. 정원일로 하루에 7번이나 통화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더구나 각 통화가 3분에서 10분씩이나 지속되었는데 말이에요. 김민수 형사는 통화 내역을 이영숙 앞에 내밀며 압박했다. 이영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날 정원에 새로 심을 나무 종류를 정하느라 여러 번 상의했어요.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영숙 씨, 김성우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남편분 사례를 사주한 것부터 착수금 4천만 원을 준 것까지 모두 진술했어요. 이제 거짓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영숙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몇 초간 말없이 김민수 형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자신의 완전 범죄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서 나오는 진짜 슬픔이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영숙은 고개를 들어 김민수 형사를 바라보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그 사람과 살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돈 하나하나까지 간섭하고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이영숙의 진술에 따르면 박철민은 결혼 초기부터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남편이었다고 했다. 가게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며 이영숙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었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쓰면 심하게 꾸짖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영숙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욕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영숙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민수 형사는 이영숙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살해할 이유가 되지는 않죠. 이혼이라는 합법적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이혼을 하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재산도 모두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을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설명했다. 김민수 형사는 이영숙과 김성우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이영숙에 따르면 김성우는 약 1년 전부터 집 근처에서 각종 자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하수도 청소를 부탁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일만 부탁했어요. 그런데 김성우 씨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할 때마다 조금씩 여유 있게 돈을 주고 가끔 식사도 대접했어요. 이영숙은 김성우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했다. 그러던 중 김성우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영숙은 그때 처음으로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성우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이용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3개월 전쯤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김성호 씨가 의외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영숙은 살인 청부를 제안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경제적 압박도 커지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영숙이 어떤 방식으로 김성호를 설득했는지 궁금했다. 김성호를 어떻게 설득하신 건가요? 살인은 중대한 범죄인데 쉽게 수락했을까요? 김성호 씨 빚이 억대에 가까웠어요. 이자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빚을 모두 갚아주고 3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영숙은 김성호에게 제시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성호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두 사람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고 결국 강도로 위장한 살인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강도로 위장하는 것도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야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설명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딸까지 그런 일에 연루시킨 것이 가장 후회돼요. 정말 미안해요. 김민수 형사는 이영숙이 자신의 딸까지 성추행당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면서까지 범행을 감행하셨습니까?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그때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였어요. 딸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어요. 이영숙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며 자책했다. 범행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술이 이어졌다. 이영숙은 딸 박소영이 퇴근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김성호에게 알려주었고 김성호가 침입할 수 있도록 미리 현관문을 열어두었다고 했다. 또한 남편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이영숙은 범행 순간을 회상하며 몸을 떨었다. 그래도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영숙의 진술을 모두 기록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을 질문했다. 착수금으로 준 4천만 원은 어디서 마련하신 건가요? 남편 몰래 모아둔 적금을 해약했어요. 2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이영숙은 범행 자금의 출처를 밝혔다. 그 돈이 제게는 유일한 자유자금이었어요.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이영숙은 김민수 형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딸에게는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라고. 김성호 씨는 제가 꿰어낸 거라고 말해주세요. 김민수 형사는 이영숙과 김성호 두 사람을 모두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신청하기로 했다. 비록 이영숙이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사주하고 범행을 도운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정식으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영숙은 강도살인 공동정범으로, 김성호는 강도살인 실행범으로 기소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두 사람의 자백 등이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이영숙은 남편과의 40년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고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갈등이나 부부 갈등이 있더라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특히 자신의 딸까지 성추행당하도록 한 것은 모성에 맞아 져버린 극히 이기적인 범행이라고 엄중히 질타했다. 김성호 역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영숙은 고령임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김성호는 살인 실행범으로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영숙의 나이가 70세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형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쌓인 원망과 좌절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만약 이영숙이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또는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네요. 동료 박 형사의 말에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죠. 특히 자신의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저지른 범행은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고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의 딸 박소영은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그 죽음의 배후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정 내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 안에서도 깊은 절망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해운대 강도살인 사건은 단순한 금품갈취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부부간의 오랜 갈등과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치밀한 살인 청부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가족 문제와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기록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피해자 이영숙과 김성호는 각각 살인교사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부부간 갈등이었지만 결국 돈 문제가 비극의 핵심 원인이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 갈등 해결 시스템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은 김민수 형사와 수사팀의 치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운대 강도위장 청부살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